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사상과 이념을 알아보는 이동호의 시사 엑스레이.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이동호의 시사 엑스레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 구호를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너라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시작합니다. 당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투표라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선거 관련 뉴스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과 그리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간 기회를 줬는데 이들은 기회를 더 달라 합니다. 기회를 줘서 어떡하게요? 망할 기회를 달라는 건가요? 예,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여당 기회를 다시 달라 초심을 찾겠다.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과 김태년이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7일 보궐 사전투표를 앞두고 1일 집값 폭등과 LH 사태를 언급하며 당대표 명의의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사과한 데 이어서 연일 부동산 문제로 고개를 숙인 겁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제가 보기엔 저들 초심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들 초심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였습니다. 저들의 운동권들의 초심이었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온통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서 결국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저들 초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저들 초심으로 돌아갈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김태년은 LH 사태로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생활적폐의 뿌리에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겠다. 자기 정권이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지할 정도면 정권 잡으면 안 되죠. 4년인데. 아직도 남탓합니까?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호 앞에 개혁은 무력했다. 시장을 거슬리고 한 정부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게 시장의 위력입니다. 공산주의도 결국은 계획의 실패 때문에, 우리 지식의 한계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시장은 지식에 넘어 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은 가격 정보를 알리고 그 각 사람에 참여하는 사람의 선호도를 시장은 가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상품의 공급자들은 그 가격 선호를 보고 그때그때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정부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시장을 거슬리는 정부의 시도는 항상 실패해왔습니다. 그걸 인제 깨닫다니 이들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김태년은 내로남불 자세도 협파하겠다고 했네요. 선거 참 좋네요. 선거하니까 이들의 이런 소리도 나오죠. 선거 없었으면 이들을 계속 우기면서 갔을 거면 우리가 뭐 이렇게 우기고, 그동안 계속 우겨왔잖아요. 조국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부동산의 폭등이 왜 됐는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만 모르고 있어요. 김태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원인을 모른다는 겁이잖아요. 아니,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부동산을 규제해서 잡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라. 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자가 보육률이 거의 100% 가까운데 왜 공급을 늘리냐? 여러분, 그 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100% 중에는 1980년대에 지어진 것도 있고 1990년대에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전에 지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 부동산을 사려고 하고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80년대, 90년대 그 집에 살고자 하겠습니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팡팡 터뜨리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살고 싶어 합니다. 새로 지은 집에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런 스마트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재건축에 요구가 있는 거고 새로운 부동산에 요구가 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실도 저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박원순이 뭐 했습니까? 서울시장 하면서 일체 공급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때 그 실패를 저들은 도대체 뭘 본 겁니까? 잘못된 이념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 같은 신세들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공급을 늘리면 재개발하게 해라. 그래서 좀 새로운 환경에 살게 해라.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 떨어진다. 이명박 박근혜 때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김태년은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안정과 주택 공급을 결자 해지할 수 있도록. 실패한 정권은 물러나야죠. 결제 해지할 게 아니라. 실패해가지고 계속 실험하다가 더 망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군요. 이 위원장은 전날 유세에서 이낙연이 한 얘기입니다. 오 후보가 시장이 돼 대통령하고 싸움하고 시의회에 가서는 109명 중 101명하고 싸우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협박하는 겁니다. 이 협박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또다시 돈 선거를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한번 내용을 좀 띄워보시죠. 예, 선거 직전 교사와 군인의 상여금을 조기 지급한답니다. 지난번 재미 보니까 선거 앞두고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선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탈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한무치에도 이렇게 후한무치한 정권이 있습니까? 공무원 100만 명에게 상여금하고 수당을 조기 지급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지자들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선거에 나서 달라고 부탁하는 뇌물입니다. 정부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31일 교사, 군인, 경찰에 대한 상여금과 수당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보통 4월, 5월에 주던 겁니다. 이거를 앞당겨 지급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교사, 군인, 경찰들은 월급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보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혜택 보고 있잖아요.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집에서 일 봐도 돼요. 이 사람들은 특권 계층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코로나 핑계 대면서 다시 조기 공급했습니다. 상여금을. 4월, 5월에 나가던 것을. 초중고 교사 71만 명하고 군인 24만 명, 경찰 12만 명 합치면 100만 명이 넘게 뇌물을 준 겁니다.
보통 교사들에게는 스승의 날 5월 15일 앞두고 지급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31일 날 준 겁니다. 국방부도 보통 4월에 주던 장교 부사관 상여금을 3월로 앞당겨 줬고요. 경찰은 매달 20일 주던 초과 근무 수당을 20일은 앞당겨 줬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선거 때 하려고 하는 거죠. 저들이 지난 선거에 돈으로 180석을 샀습니다. 다시 나선 겁니다. 한번 우리 총선 때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기억해 봅시다. 총선 이틀 전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209만 가구에 40만 원씩 줬습니다. 209만 명에게요. 2천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면 209만 명이면은 10%입니다. 지난 선거에 2천 몇백만이 참여했죠. 거의 10%에 달하는 사람한테 현금을 통장으로 꽂아준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노인 일자리가 중단되자 65세 이상 52만 명에게 일을 안 했는데도 27만 원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돈의 영향이죠. 그리고 총선 전에 100만 원씩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주겠다고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리고 미리 지급 신청하라고 지시했잖아요. 그래서 180석 얻었습니다. 이번에 LH발 투기 의혹과 정부 여당 인사들의 위선과 반칙이 줄줄이 드러나서 선거가 어려워지자 다시 돈으로 환심사겠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입만 열면 돈을 주겠답니다.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타락시키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을 재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과 언론이 반발하자 이들이 지금 재조사를 재검토하겠다. 아직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재검토하겠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보시죠. 좀 띄워주시죠. 예, 지금 그 사진에 비치는 사람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입니다. 4월 7일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12일 만에 열린 2010년도요. 생존 기념 기자회견에 참석해 마지막 질문에 답한 뒤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0년도잖아요. 지금 1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천안함에 대한 모든 것들이 국제 관련 전문가들까지 다 합쳐서 천안함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모킹 건 가장 유력한 것도 나왔습니다. 뭐요? 북한이 쏜 어뢰의 그 잔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적인 조사 결과는 북한이 직접 쏜 거다. 천안함에 가는 길목에 잠수함이 대기하고 있다가 쏘고 도망갔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그걸 또다시 재조사하겠답니다. 정부에서는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전사자로 처리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뒤집어 저들의 지금 뒤집어 엎는 게 지금 이것만입니까? 모든 역사 관련 기록을 뒤집어 엎고 또 사건도 뒤집어 엎고 있죠. 한명수 건 계속 뒤집어 엎으려고 시도하고 있죠. 장병들과 유족들이 나라가 미쳤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은 만우절 거짓말인 줄 알았더라고. 아니 북한의 어뢰로 전사한 것을 의문사로 취급하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위원회가 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해 천안함 폭침 사건 원인 재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재조사를 하고 결정해서 재조사를 방침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그리고 유족들이 나라가 미쳤냐? 북한의 폭침으로 죽은 게 명백한데 뭘 조사하겠다는 거냐? 저들은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미국에게 뒤집어 씌우고 싶은 겁니다. 지금 세월호 사태만 해도 몇 번째 조사합니까? 지난번 세월호 조사단장이 검찰이죠. 김관혁인가요? 검찰 단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없다. 없는 걸 있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조사해봤자 기존 조사한 것 말고 다른 증거가 없다. 근데 지금 이것도 다시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유족들 반발 때문에 이들이 다시 뒤집은 겁니다. 저들이 거짓말도 했군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도 진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나 이유가 없는 경우에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당시 여기에 참여했던 한 사람의 진정을 들어서 한 겁니다. 위원회 구성원 사이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랐다고 이야기. 그렇지만은 규명위의 비상임위원회인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위원회에 그런 안건이 올라온 적 없대요. 올라온 적 없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재수사 결정해 놓고는 언론에 비치자 거짓말한 겁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도 민변 부회장 출신입니다. 상임위원도 민변 출신입니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회장 전준우 회장은 이날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청와대 앞에 죽고 싶은 심정이다. 행동으로 옮길까 봐 내 자신이 무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재조사에 대해서요. 그리고 정부가 따로 있냐? 아니, 전사자 유공자로 되어가는 정부하고 전사자를 의문사처럼 치고 가는 정부, 도대체 어느 게 정부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그리고 번영으로 이끌었던 그 대한민국 정부와 이 체제를 뒤집으려는 체제, 양 사이의 정부가 지금 현재 체제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천안함 소행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취임 후에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책임을 한 번도 언급 안 했어요.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010년 의원 시절에 미군의 천안함 침몰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세균은 정부 발표를 무조건 믿으라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 지금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천정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소행설에 의문을 일으키는 근거가 널려 있다. 저들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인지 묻고 싶다.
그게 본심이겠죠. 북한 천안함 도발 안 했다. 그리고 미국이 했거나 혹은 원인을 모르겠다 해서 북한한테 면집해주고 오로지 북한 편들에 관심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갑질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무직 연구직 직원들이 생산직 중심인 민노총의 주력 중에 주력이죠.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서 새로운 노조를 건설하면서 그 노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띄워봐 주시죠. 오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투쟁 말만 들어도 토가 나온다. 노조 갑질에 반기 들었습니다. 이게 밀레니엄과 그러니까 Z세대라 그러죠. Z세대는 1980년에서 2000년 세대를 말하는군요. MZ세대. 현대차 사무연구직이 생산직이 임금 협상을 주도해서 불공정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네요. 그래서 2,600명이 별도 노조를 추진하고 전문가들은 다른 기업에도 번질 거다. 진작 이런 흐름이 나왔어야죠. 그 관련 내용을 좀 이들 한번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IT 기업들은 이거 좀 띄워보세요. IT 기업들은 인재 놓칠까봐 이게 안 키워지나? IT 기업들은 인재를 놓칠까봐 각종 수단을 강구하는데 여기는 지금 생산직이 우대되면서 연구하고 사무직은 지금 찬밥 신세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전 땅 사느라 SUV 전기차 투자를 골든타임 놓쳤다. 이거는 지금 현대자동차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은 뭐냐면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있고 또 자율 자동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기로 하는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자동차는 여기에 훨씬 더 대응하려면 R&D,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땅 사고, 그다음에 그 R&D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연구직이잖아요. 이들은 찬밥 대우받고 매일 파업을 일삼는 현대자동차 노조 생산직들만 대우받는 이래가지고는 현대자동차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시에 퇴근하고 준비하는 기술직 보호하는 게 노조 역할이냐. 4시에 퇴근한답니다. 생산직 기술직들은. 매년 연봉 뒤로 간다. 금속노조든 한국노총이든 버리고 가야 한다. 구시대의 산물과는 작별이다. 예. 투쟁이란 말만 해도 토가 나온다. 다른 말 쓰자. 지금 민노총과 이별하고 새 노조를 현대자동차 사무연구직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약 2,600명 정도 모였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8년차 이하 사원 대리급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사무연구직들이 카카오톡, 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 소셜미디어에 모여서 현대차 그룹 사무연구노조 설립에 나섰던 겁니다. 이들의 민노총에 대한 반응이 재밌습니다. 민노총은 개인의 사익만 챙기는 조직이다. 현재의 노조는 개인의 사익만을 챙긴다. 그리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이렇게 합니다. 미래차 시대로 가려면 생산직보다 훨씬 연구직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에 걸맞는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생산직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생산직이 정의선 회장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거를 갓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갓은 하나님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최고란 얘기죠. 술은 기술자. 그래서 갓과 기술자를 합쳐서 갓술. 갓술이 회장 머리 위에 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다.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의 주인은 누구냐? 생산직과 기술직이다. 사실은 연구직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말이죠. 이렇게 가다가 5년, 10년 내에 현대자동차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 중심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띄워보시죠. 갓술이란 말에 새로운 말이네요. 현대자차 직원들 사이에 최근 갓술이라는 표현이 오르내리고 있다. 갓신이란 말이죠. 최고를 뜻하는 요즘 인터넷 언어고, 현대차에서는 기술직, 생산직과 연구소 내 일부 기술직이 최고의 지위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갓과 기술직 혹은 생산직의 합성어로 갓술이 최고의 지위를 누린다는 겁니다. 정의선 회장 위에 올라앉은 존재랍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점심 이후 현장에 복귀하기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까 사찰하냐? 현장 탄압한다고 말한답니다. 또 커피 마시고 놀고 있으면서 업무 얘기한다고 했다고 하면서 근태가 엉망인 직원을 징계하려고 하면 대잡으로 붙인다고 저항합니다. 현대자동차 주인이 저들이 된 겁니다. 노조가, 생산직 노조가. 그래서 아니 놀고 먹어도 제대로 안 해도 저희가 이 민주노총과 관련해서는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김대호 제3길 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하고 저희가 이동호 초대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거기에 관련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동차 노조가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생산량은 훨씬 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당 10,000원 받고 있어서 미국은 시간당 7,000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산성은 높아요. 미국보다 지금 한국에 현대 기아 자동차 더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일본보다도 더 많이 받고 있는. 생산력은 떨어지면서요. 지금 대한민국 망치는 특급의 이 주범은 민주노총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노총의 주력이 바로 여기에 현대자동차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장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갓술이라고 불리면서. 그리고 근무 시간에 어디 나갔다 점심 이후에 현장에 나갔다가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안 돌아오길래 사찰하냐고. 현대차 남양연구소 한 직원은 노조 대의원이 와서 큰 소리 칠 때마다 치가 떨린다면서 하도 당해서 이제 투쟁이란 말만 들어도 토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야장창 정년 연장만을 외치고 있답니다. 노조가 없는 사람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이미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노조는 특히 대기업, 이 금속노조 산하의 노조들은 특권층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생산성에 비하면 시간당 10,000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들은 20,000원, 3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배, 3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의 평균 연봉이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생산직들입니다. 연구직 말고요. 이 생산직들이 연봉 1억씩 받았습니다. 다른 일본에 비해서도 높고 미국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미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넘습니다. 일본도 지금 5만 불 넘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3만 불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일은 안 하는 겁니다. 문제의 발달은 성과급입니다. 아니, 성과라는 건 성과를 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더욱 채찍질해서 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쫓아가도록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그 성과라는 제도가 시장을 통해서 보상받는 제도가 오늘날 우리의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많은 걸 보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성도 내고 기술도 개발하고.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원래 만들어진 것은 성과를 측정하고 그 보통 성과보다 높은 성과를 낸 사람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을 따라하도록.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훨씬 더 이 성과를 내는데 좋은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요. 그래서 회사도 발전하고 회사가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임금도 훨씬 더 높아지죠. 그런 선순환 과정을.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세금 많이 내니까 국민도 좋아요. 나라도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과급인데 지금 현대차는 사업부서나 직군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영구직, 사무직도 생산직하고 똑같은 성과급을 받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성과를 받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인간은 이익에 반응하죠. 나에게 훨씬 이익이 돌아오고 훨씬 많은 혜택이 돌아오면 더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 안 해도 똑같이 받으면 그러면 그 회사는 죽어가는 겁니다. 하향평준화되는 거죠. 일 안 해도 받는데요. 누가 일하겠습니까? 원래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피곤한 일이죠. 일이라는 게.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쉬고 싶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훨씬 더 노동하도록 일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 성과를 훨씬 더 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쟁을 유도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는 생산직이 주도하면서 생산직이든 연구직이든 사무직이든 그냥 성과급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강남에 한전 땅 사느라고 그 돈을 미래에 투자할 돈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미래에 투자할 것을 낭비하는 사람이 노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조는 자기가 시간당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20,000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 20,000원을 받으려면 누군가 자기가 생산해내는 건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뺏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뺏겠습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들이. 그들이 연봉 1억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뺏어요? 우선 1차 밴드, 2차 밴드, 협력사들입니다. 납품사들입니다. 지금 현재 납품사들 보세요. 현대자동차 연봉 1억 받을 때 그들은 3천, 4천도 안 됩니다. 그들을 착취합니다. 제일 처음에. 두 번째 누구를 착취합니까? 청년들이 못 들어오고 맞습니다. 신규 채용이 안 되죠. 이들 연봉 주느라. 그러니까 청년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걸 착취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를 착취합니까?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 연봉 주느라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야 앞으로 미래에도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연구 개발 투자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세대 것도 착취하는 겁니다. 빨대 꽂고 주변 협력사들 것 착취하고 청년들 것 착취하고 앞으로 미래 것도 착취하는 그 바로 흡혈귀 같은 존재가 지금 현재 강성노조입니다. 귀족노조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그들의 불공정을 그들의
정말 탐욕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젊은이들 걸 착취하고 또 하청업자 근로자들 걸 다 착취하고 미래 세대 걸 착취하는 그들의 실체를 이제 알아나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이제 알아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차 관련 내용을 좀 더 보도하겠습니다. 노조가 지금 현재 왕인 현대차는 이대로는 망할 겁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좀 띄워봐 주시죠. 지금 저 그림이 현대기아자동차 본사도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는 노조 허락 없이는 생산을 못 늘립니다. 노조 허락 없이는.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대는 부품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력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압력으로 생산직을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어요. 근무 중에 영화도 본답니다. 그래서 그거 영화 못 보게 하니까 노조가 저항하고 들고 일어난답니다. 생산 현장에서 절대적인 입김을 행사하는 노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다른 기업에서 볼 수 없는 황당한 풍경이 많다. 외부인들이 현대자동차를 공장을 견약하려면 노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도 극도로 꺼립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은 공장 견학을 하잖아요. 홍보를 위해서. 저도 몇 년 전인가요? 대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북경에 갔을 때 지금 북경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서 당시 일하고 있는 공장에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이들 왜 지금 막을까요? 아마 그 안에서 펑펑 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별로 할 일도 없이 연봉 1억씩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노조가 저걸 막아서 노조 허락 없이는 견학도 못 한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는 2019년도까지 직원들에게 범용 와이파이가 무상 제공했습니다. 근무자들은 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틈틈이 영화나 유튜브를 시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회사가 와이파이를 차단하자 노조가 특권을 거부하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공장 견학도 못하게 하고 또 언론 취재도 못하게 하고 또 근무기간 중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영화 보다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거 못하게 하니까 저항하고 반발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노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영상 보면서 일하는 공장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와이파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자 그나마 차단됐답니다. 무상 와이파이가. 무상 와이파이 말고 아마 그들이 휴대폰 가지고 그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와이파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요즘은. 예를 들면 동영상 무한대 제공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걸 지금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차종 늘릴 때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현대차가 요즘 인기를 끄는 고급 세단 G8세 판매가 급증해도 회사 마음대로 생산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을 노조의 폐악질이 청년 세대는 새 일자리 창출을 없애는 겁니다. 이들을 그러면은 인기 높은 자동차를 증설하려면 노조한테 뭘 줘야 받습니다. (2019년도) 이후
생산직 신규채용이 전면 중단 중에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새로운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들은 정년을 연장해 달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이런 특권 계층으로 편입시키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실체에 관한 좀 자료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민노총이 우리 김대우 소장하고 인터뷰에서 민노총에 관련 토크에서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이 민노총과 그리고 민노총 산하에 있는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가 속해 있는 노조입니다. 우리나라 민노총의 주력 중에 주력이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 금속노조 산하에 있습니다. 한 몸인 거죠. 상부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금속노조의 가장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금속노조 연맹이 현대자동차 노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내용을 좀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북한 혁명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전국 금속노조 연맹의 이거 좀 키워봐 주세요. 이거 못 키우나? 이 전국 금속노조 연맹의 지금 강령입니다. 강령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요. 밑에 좀 통일 문제가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고, 이거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이 매일 자기들 방송에서 조선반도 남쪽을 강점한 주한미군을 미제 오랑캐를 몰아내자고, 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이건 지금 북한이 평화통일, 북한의 민족통일 3원칙이라고 아예 그냥 북한의 성경 같은 원칙을 말합니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 지금 그대로 들고 나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북한이 자주라는 건 반미자주입니다. 평화는 뭡니까? 전쟁을 반대하는데, 전쟁 반대하는 건데 미국이 전쟁의 주범이니까 미국 몰아내자예요. 민족 대단결은 뭡니까? 우리 민족끼리 합치자니까 어때요? 우리 민족 말고 주한미군, 이게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에요. 전부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예요. 말은 세 마리지만 한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금속노조 연맹의 강령에 있는 겁니다. 네? 금속노조 연맹이 뭐라고요? 지금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의 상부단체입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연맹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자동차 노조가 이 강령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실을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은 알고 있을까요? 물론 그중에 핵심들은 알겠죠.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요? 거짓말이죠. 미국이 강제 점거하고 있다고요. 미국은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구출해 주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안보를 분담해 주고 있는 고마운 이웃입니다. 이들을 내보내자고, 누구 좋으라고. 이게 지금 북한의 혁명론입니다. 그 혁명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민노총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이 지금 전교조의 논평인데요. 한번 띄워보세요.
정교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와 전쟁은 함께할 수 없다. 평화를 위해 전쟁 연습 중단을 결단하라. 여러분,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죠. 어떤 새로운 상태는 전쟁이 없는 게 평화입니다. 그럼 전쟁이란 어떻게 있습니까? 전쟁과 갈등이란 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가령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야, 내가 안 싸울 거야 한다고 저 사람이 말게 때리면 어떻게 해요? 전쟁은 나는 맞는 거예요. 전쟁은 한 사람이 나는 안 싸울 거야 한다고 저 평화가 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상대방도 함께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죠. 영구 평화는 아니지만. 동의해도 지금 그 동의를 믿을 동 말 동인데 지금 북한은 저들은 지금 미사일로 핵으로 위협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지금 평화하잖아요. 평화는 전쟁을 각오할 때 만들어집니다. 지금 전교조는 우리 학생들에게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연습, 방어 연습이었잖아요. 한미동맹의 군사훈련이, 한미연합훈련이. 이게 지금 전쟁 연습이라는 것도 북한 용어입니다. 그대로 북한 용어 그대로예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체제 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놓고 주사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주사파 핵심은 바로 이 민노총이 있습니다. 이 민노총이 자신들을 국민들의 것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혁명 노선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지금 주사파들의 가장 핵심 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강력한 저들과 우리는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혼자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100만, 1000만 조직으로 단결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나부터 배우고 내 주변을 가르치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